안녕하십니까, 꼬기약사입니다.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제약산업의 핫 이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미연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약산업 쪽으로 넘어와서 제약회사 사내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대략 300개, 400개 정도 되는데 네. 모든 회사에 한 번씩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상위 제약사가 좀 많이 계신 건지. 대부분 상위 제약사 위주로 포진이 되어 있고요.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경우에 변호사들이 뭐 한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죠. 제약회사에서 또 변호사로 일한다는 게 변호사 입장에서 새로운 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도 굉장히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책 디지털 누질 시대에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 이게 전체 제목입니다. 꽤 긴데요. 길어요. 사실 데이터 3법을 이번 연도부터 많이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 제약산업,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한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을 어떻게 쓰셨는지 최미연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세 개의 법이 함께 개정이 돼서 지난 8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을 가지고 보통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데이터 3법이 우리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모든 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법들이 시행이 될 거니까 IT 전문가 한 3분 정도, 그 다음에 저 연수원 동기 한 2분, 변호사분 2분과 함께 금융 쪽,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또 헬스케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데이터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법 개정으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데이터 산업에 관련된 규제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을 쓰기로 한 2달 정도 집필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디지털 뉴딜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데이터 3법이라는 제목으로 9월 초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데이터 3법의 전체적인 내용도 들어있고 또 우리 최미연 변호사님이 헬스케어 분야, 우리 제약산업의 한 챕터를 쓰신 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어떤 데이터 산업에 대한 쉽게 접근하도록 쓰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와 법률 이 파트를 담당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5장인데요. 아까 그 말씀드린 IT 전문가 3분이 이제 그 데이터 관련 산업에서 데이터,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희 변호사들은 이런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무엇인지 또 어떤 위법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헬스케어 분야를 담당했는데요. 보건의료 데이터라고 보통 하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활용의 어떤 개관,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이슈가 요새 또 많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원격 의료 이슈, 그 다음에 디지털 치료제,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 책 말고도 또 다음에 또 쓰시는 계획인가요? 사실 이거 쓰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6명이서 힘을 합쳐서 각각의 파트를 나눠서 썼는데 책 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단기간 안에는 못 쓰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 책에 이제 좀 코로나 이슈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격 의료에 한번 최미연 변호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격 의료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과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의료시설이 이제 좀 없고 그래서 뭔가 의료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비용이 아주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자들이 좀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가 좀 활발한 편이었거든요. 직접 병원에 가면 촉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환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법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의료법에서 원격 의료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의사 간의 협진이 가능하다라는 정도예요. 원격으로 의사 선생님끼리는 그렇죠. 뭔가 소통이 가능하다, 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의사분들이 뭔가 어떤 환자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행 의료법상 적법하거든요. 그런데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료 행위가 일어나는 게 가능한가 이게 네. 이제 원격으로 이슈인데 맞습니다. 네네. 근데 원칙적으로 협진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이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비대면 진료가 그렇죠. 네, 그런 논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원격 의료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허용되는 건 뭐고 네. 안 되는 건 무엇이 있는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간 협진은 원래 허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사와 환자가 예를 들어서 원격으로 진단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라는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격 진단과 상담은 사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단, 처방, 상담은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의료법에 또 다른 규정에 직접 진찰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서를 주거나 아니면 처방전을 주려면 직접 진찰을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진찰이라는 의미를 직접 대면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만약에 비대면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직접 병원에 내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전화로 처방을 받는다든지 전화로 진단을 받는다는 게 원칙적으로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많이들 들어보시는 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약간 다른 판단을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의미가 직접 서로 대면해야 된다. 직접 진찰의 의미를 굉장히 좁게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대법원에서는 전화 통화로도 환자를 진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실제 환자랑 전화 통화로 해서 진찰을 했다면 그건 직접 진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둘의 좀 입장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긴 하죠. 도대체 뭘 따라야 되는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게 네. 사실 상이라고 그러는 둘이 약간 별개의 기관이에요. 별개.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크게 뭐 사법부를 다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둘이 완전 별개의 이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별도의 역할이 있는. 그렇죠. 그럼 지금 한시적으로 네. 뭔가 허용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그 대법원에서도 전화 진찰 된다고는 했지만 다 된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기존의 환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초진 환자가 아니라 재진 환자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미 어떤 거로 진단을 받은 환자. 그렇죠, 그렇죠. 그 병원에 처음 간 환자면 안 되고, 그다음에 동일 처방약이 있어야 되는 환자.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 환자만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원격 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받고 처방받고 또는 뭐 가족이 대리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에 제한은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이제 허용을 해줬고요 한시적으로. 근데 사실은 허용이 됐지만 또 실제적인 그 기능적인 면에서 이게 원격으로 처방전을 발행한다거나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격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이게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뭔가 재반 사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이 좀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저희가 논의할 또 그게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랑도 관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로 진단을 받는 것을 허용해줬지만 부수적인 사실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처방이나 진단에는 상담에는 제한이 없이 뭐 내가 그 병원에 처음 가는 경우라도 가능한 부분인데 대리 처방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동일 병명으로 기존의 처방 내역이 있어야 되고 의사가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대리 처방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어떤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남용 우려를 좀 방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최미연 변호사님이 원격 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나 어떤 변호사님들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원격 의료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도 많이 있어요. 변호사분들도 이게 의견이 다 다른데 사실 아직 뭐 한시적인 거라서 전면적으로 이걸 확대했다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 조금씩은 하지만 이제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시범 사업 같은 것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의료행위라는 게 좀
건강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진이라든지 뭐 남용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습관, 또 의사분들이 민감해하는 또 습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이 되게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확대해서 허용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은 인정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원격 진료가 또 의료가 이렇게 활발해지면 항상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의료 데이터 가장 민감한 그럼 개인정보가 또 그렇죠. 노출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격 의료가 그동안 뭐 이렇게 막 쉽게 확대되지 못했던 어떤 바탕에는 국민들이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부재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조금 올라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시스템과 법령과 이 모든 것이 다 잘 맞물려서 갈 수 있게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최미연 변호사님 이야기는 전반적인 총체적인 시스템을 한 번에 바꿔야 된다. 또 그에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이 이 책에도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달약 어플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들은 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미연 변호사님께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 해도록 하겠습니다. 꼬기학사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